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용산공원이 시범 개방됩니다. 금단의 땅으로 여겨졌던 용산공원이 120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선 하루 5차례 2,500명의 관람객을 받게 됩니다. 향후 완전히 개방하게 되면 더 많은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단의 영역이죠. 청와대 소장미술품도 베일을 벗습니다. 오랜 폐쇄성을 벗어낸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한 달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호국 영웅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확실한 보훈이 국방의 근간이라면서 부족함 없는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는데요.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7명이나 숨지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방화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도 함께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인화 물질로 추정되는 뭔가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간 뒤 검은 연기가 이 복도로 퍼지는 CCTV를 확보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금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딱 한 달 됐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짧게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취임 한 달 됐었는데 여기까지 소감이랑 앞으로 일정 분야 방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느 같은 하루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이러저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꽤 많았다라면서 10가지를 선정해서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시죠. 일단 용산시대를 개막했다. 청와대를 나왔다. 용산시대가 개막됐다라는 것. 그리고 출퇴근하는 것. 그리고 도어 스태핑, 짤막하게 약식으로 기자회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변화됐다.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가 강화됐다. 시민에게 개방한 대통령 집무실, 이 부분도 이제 청와대 시대가 저물었다라는 부분과 마찬가지겠죠. 시민광장으로 탈바꿈한 청사 앞마당, 그리고 대통령과 비서진의 수시소통, 통합행보, 추경통과, 기자실 방문, 한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전에도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좀 바뀐 부분들도 있는데 최병규 의원께서는 어떤 게 가장 좀 눈에 띄십니까? 아니 한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기자실 방문이나 이런 것 저런 것 등등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했었죠. 예. 임기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길을 주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부분.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변화라는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관심 중에 저는 첫 번째는 역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사실은 관저하고 이제 관저가 별도로 없고 네. 자택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자실 앞을 지나게 되잖아요. 또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과거에 청와대에서는 춘추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 앞을 안 지나고서도 대통령이 드나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이 도대체 출근을 하는 건지 퇴근을 한 건지 관저는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또 대통령 스스로 기자실 앞을 지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적어도 몇 개 정도는 질문을 받아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엄청난 변화다. 물론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변화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 한 12~1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최 선배랑 우리 최 의원님 비슷한데, 네네. 왜냐면 기자 출신들은 보면은 저도 도어 스태핑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미국식이라기보다는 일본식에 가깝죠. 일본 총리들이 들어갈 때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아베 총리도 보면은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거나 없으면 확 가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회장단 만찬할 때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이렇게까지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가장 달라진 거는 출퇴근하는 대통령일 겁니다. 네. 출퇴근하다 보니까 기자들 눈에도 띄고 또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서
뭐 일반 시민들 사진도 찍고 많이 보이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곤란한 질문이 됐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기자들은 꼭 묻고 싶은 거고 대통령은 뭐 곤란한 질문이 될 텐데 근데 한 달이 됐고 또 100일 되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국민들한테 진짜 5년 동안 어떤 청사진을 보여줄지 이거를 진지하게 한번 기자회견이랄지 기자 간담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도어 스태핑이 이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는 메시지가 약간 좀 부적절하거나 조금 꼬이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MB 대통령 사면권도 뭐 하루 만에 입장이 하루 좀 만에 입장이 바뀌는 바뀌어서 뭔지를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그 시위 문제도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닌데 네. 그것도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현장에서 답변하는 모습은 좋은데 소통하는 네. 모습은 좋은데 메시지도 그렇게 정확하냐.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답변도 사실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출근길에 이제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오늘도 취임 한 달 됐는데 국민께 한마디 해달라고 물어봤더니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특별한 의미 둘 필요 없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도어 스태핑도 뭐 아직까지는 뭐 계속 잘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목함질의 도발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그리고 생존자들을 초청해서 2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와서 대학교 받고 왔어요. 그다음에 그럼 군에 입대한 지 좀 됐겠네. 하사니까. 남편과 나오다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함 없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자리에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라고 물었던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도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과거 모습과 어제 모습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소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딴 사람들이 저보고 말해도 이제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 할 때 가슴이 무너져요. 이 늙은이 좀 한 점 풀어주세요. 며칠 한 점. 인상사가 2010년에 그때 몇 살이었죠? 제가 정신이 사진은 천안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허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가의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보훈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위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뭐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를 타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군복을 입은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대를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또 그 안에서 또 사고를 당하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고개를 수만 번 숙여도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유가족들의 건의사항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윤청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천안함 피폭 이 사건 내용을 좀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고 서정 화사의 모친인 김오복 여사께서도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의 사과를 좀 요구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김진욱 교수님, 이런 바람들이 좀 풀려야 될 텐데 좀 잘 풀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북한의 사과를 받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뭐 북한의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게 사과를 저희가 끝없이 요구했죠. 하지만 이제 저쪽에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과는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이 천안함 폭격 사건이 이것이 이 북한의 소행이다. 그래서 폭침을 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논란이 안 돼야 된다라는 데에도 저도 다 동의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유족들께서 마음을 많이 좀 푸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련의 제기되었던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끊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평가가 좀 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 이 6월 달에도 정확하게 1년 전인데 천안함 폭침 관련해가지고 그 함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항의 방문이 있으셨는데 그때에도 당시 당대표였던 송영길 당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 유족들께서 요구한 것처럼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논의가 좀 더 이제 필요하겠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도 국가유공자와 또 가족 등을 모시고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보들이 좀 계속 잘 이어져서 정말 예우를 잘 해주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반환받은 그 용산공원 일부가 120년 만에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시범 개방됩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공원 내부가 이제 그대로 이제 120년 만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안에 이제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따르면 미국 뭐 시골 마을처럼 이렇게 잘 꾸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곳 아닙니까? 아니 저곳이 그 어찌 보면 이제 조선 시대 말기 모습 거의 그대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집만 지어놨는데 집은 미군이 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거쳐서 미군 군정 시기를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주한미군이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한미군이 여기서 사용할 때 그 1층 단층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기를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여기 한국이 아닌 것 느낌이 같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국적인 분위기, 미국 같은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시범 개방을 하니까 시범 개방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본격 개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봐가면서 여기가 그야말로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 장소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범 개방 열흘 동안 합니다. 19일까지. 이제 많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아쉽거나 부정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거기 용산 기지 토양에 기준치 이상의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찌감치 개방하는 것 아니냐, 시범 개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120년 만에 우리 땅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또 개방되는 것, 네.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준비를 세심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약간 좀 졸속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용산공원 개방 자체도 네. 전시 행정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 반환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기지가 사실 발암 물질 그리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에도 보기에도 지금 거기가 공원이나 주거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지금 환경 정화 시설들이 정화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한다는 거. 이거 국민의 생명권을 좀 우습게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생각할 있거든요. 수도 있다. 네. 그런 지적들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개방이 약간 뭐 열흘짜리 네. 임시적인 개방이지만 이 개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충분히 환경 정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후속 작업이 좀 진행된 이후에 네네. 네, 그다음에 본격적인 개방 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 의원님, 본개방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 당연히 하겠죠. 네, 뭐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은 당연히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기존 워싱턴처럼 이렇게 다 오픈해서 국민들께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하는 거리를 좁히겠다라는 그 마음을 먼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수상을 한 그 영화 브로커라는 영화를 관람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깐 영화 감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 나 다 알아. 가족 아닌 거. 우성이 팔려고 그러잖아. 뭐야? 눈썹이 왜 이래?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자, 영화관 나들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화관을 찾는 것은 이번 처음인 것 같은데 브로커라는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나 상징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함께 가서 직접 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예를 들면 그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청와대 안에서 영화를 틀어놓고 관계자들만 함께 봤다면 네. 이제는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그 영화를 관람하고 싶다라는, 또 가까이 다가서고 싶다라는 그 소통의 행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나 자랑스러운 영화이고 또 자랑스러운 또 배우들의 그 모습들 함께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요일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 5시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표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진석 의원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여권의 내용이 여전하다. 지도부가 만류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만류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 만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정진석 의원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태 이런 표현들도 등장했고요. 당권 주자가 아니니 당권 경쟁이라고 표현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약간의 조금은 정진석 의원을 다소 좀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듯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하원아 의원님, 어제 같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허은하 의원님께 우크라이나 어떻게 다녀오셨는지를 먼저 안부를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이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일을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와서 허은하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내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후 관계라는 걸 파악하고 내지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위 사실, 추태, 어른도 아니다. 그리고 당권 주자도 아니니 당권 싸움으로 얘기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많이 좀 준비를 하고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같이 하셨습니까? 글쎄 비행기 안에서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비행기 한 15시간 저희 타고 왔고요.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네요. 충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었으나 네. 뭐 인터넷을 보실 수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인터넷이 네. 안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불편함이 있는 내용이라면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판단이라던가 관점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건 모두 다 자유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있는 저 지점은 아마도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한 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뭐 무박이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4박 7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던 제 입장에서도 사실 기존에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바도 있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돌아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외교부 그 1급 직원과 함께 다녔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부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 나눴던 부분들이 사실 외교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체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또 폴란드 쪽에서도 가장 힘든 순간에 모두 다 떠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했고 네. 추후에 어떻게 재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외교고 또 외교적 비즈니스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고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먼저 함께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지점이었습니다. 전쟁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어떻게든 외교적인 도움을 그리고 당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에게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은 저희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아젠다가 아니라 또 다른 당권 싸움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아마도 당대표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죠.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잘 나갈 때 잘해야 국민들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 한 내용은 네. 어떤 미사 여구를 동원해도 폭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료 의원, 뭐 어린이 아니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료 의원에 대해서 추태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대표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소속 의원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추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대목에서는 아니 그동안의 대선 과정,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 부분을 듣고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말 굉장히 황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얘기할 때 뭐 어리고 젊은 정치인 뭐 이런 얘기는 저는 그것도 틀림없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저께처럼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보낸 거 맞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저는 그 부분을 현장 기자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전문적인 그 외교관
출신인 사람들한테 제가 이 대목을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집권당 대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마 현장 정치인들도 또 아니 현장 기자들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말대로 외교부에서 말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무리하게 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보냈느냐. 이건 앞으로 기자들이 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과 함께 티타임을 하는 그 순간에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확인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돌고 있는 것들이 가짜 뉴스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조금 함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외교부 1급과 함께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그리고 폴란드 대사관 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함께 그 업무를 봤었던 부분이거든요. 정부의 도움 없이는 1급 공무원이 갔다는 것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함께했다는 건 이준석 대표가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되면 따라 붙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국에도 다녀왔었었는데요. 지난번에 그때는 외교부가 함께 하지 않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황이 상황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박진 장관께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서한들을 같이 보내주셨고 저쪽 그 여당의 당대표가 저희를 초대한 부분이고 그 초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다녀오는 것의 의의와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한 그 편지까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물론 직접 전화를 주셔서도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또 이러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잘 다녀와 달라라고 하셨고 또 어제도 다녀온 것에 대해서 또 인사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실과 어떠한 대화가 나왔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튼 사실과 다른 게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에게 허락받지 않고 다닌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근데 참 저희도 외교부 옛날에 출입해보고 그랬지만 대통령이 가라고 했다는 거와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는 건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외교적으로 그런 차이를 모르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왜 처음 보도가 됐을 때 특사 자격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러저런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특사 자격으로 보내주지는 않겠다라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니 기사가 그러니까 정말 외교부에서 최초 반응이 가셔도 됩니다였는지 아니면 말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외교부의 1급 공무원을 뭐 같이 동행을 하도록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단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걸 한번 기자들이 그 앞으로 좀 취재를 해보십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에는 두 분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가 좀 개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개입하십시오. 예. 그래야 또 정확히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진석 부의장 입장에서는 정말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들이 진짜 뭐라고 쉽게 얘기하기 힘들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최 의원님 말씀처럼 저게 당대표가 저 좀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표현을 쓰는 거는 아무리 본인이 무슨 뭐 이렇게 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두 가지 문제를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분간의 논쟁이는 우크라이나 방문, 여당 집권당 대표 방문, 그리고 혁신위 문제가 또 삼았어요. 혁신위는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당내에서 갈등의 요소가 될 거다 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돼버렸습니다. 뭐 제가 미리 알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우크라이나 방문도 갈수록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정진석 부의장께서 당대표가 어찌됐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간 다음에 국내에도 없는 상황에서 SNS 통해서 문제 삼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더 적절했느냐.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근데 당대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귀국하는 자리에서까지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국회 부의장에다가 동료 의원에다가 정치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멸차게 육모방망이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그런 사진은 못 올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는 적절한가 이건 좀 따져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여당 대표인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냥 원만하게 정말 대선을 위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여당 대표라면은 이런 문제가 지선 이긴 지 열흘도 안 돼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하지만 그거 사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선거 이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당권과 당내 헤게모니 다툼이 이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정말 이제 이른바 대통령과 가까운 또 모임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윤 의원들이 벌써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약간 이제 내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귀국하자마자 쏟아낸 그 비판의 발언들 정진석 의원은 분명히 확인했을 건데요. 아직까지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최다선 의원으로 충고 삼아 한 말이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앞서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단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내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려고 한다는 등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이준석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내 갈등이 점점 확전이 되고 있죠.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권선동 원내대표는 제발 좀 두 사람 자제해달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정이 지나치게 섞이고 여과 없이 표출되는 거는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제자를 보니까 정진석 부의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 소위 이런 다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나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좀 가라앉을 것이다 하는데 옆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길 바라겠고. 쏟아냈다와 여러 가지 이제 발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조금 저가 황망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현장에 직접 있었고 대통령실에도 함께 갔었고 그리고 저희 물리고 나서 이제 세 분이 말씀하셨을 때 안보실장이 들어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분명 있었을 거다. 하지만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았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좀 갈등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당 갈등이 전임 가경인데 오늘 오찬 때 혹시 어떤 당부해 주실지요?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찌됐든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 대표 참석할 테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방문의 어떤 성과들을 보고할 것 같은데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다고 우리가 미리 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미리 보고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성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교적 측면에서 변화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재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또 다른 NGO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당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원내대표도 직접 만나고 젤렌스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의장과 원내대표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권성동 의원님처럼 대통령하고 친한 친구와도 상당히 오랜 동안 얘기했고 또 비서실의 실장하고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먼저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듣고 아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리고 당대표와 최다선 의원의 충돌하면서 굉장히 당이 시끄러운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민들레라는 모임을 발족한다고 합니다. 민심을 들어볼래
그 줄임말들인데 일단 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일각에서는 이 모임을 윤핵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그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 모임의 멤버로 네.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식 그 멤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 모임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뭐 친목 모임을 갖는다는 거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들은 있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 그다음에 정,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이 모임의 어떤 소규모 모임식으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저건 그야말로 비선 조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보고를 받는 순간 그 부분은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그러나 의원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뭘 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뭐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저거는 과거에도 왜 친문들이 별도로 모임을 가졌고 뭐 이런 뭐 부엉이 모임도 있고 뭐 민주주의 4.0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당내 갈등 요소가 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부나 이런 관계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죠. 지금까지는 뭐 같이 모이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번 정말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저 모임에 함께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단순히 뭐 특강 정도 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귀국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했거든요. 일단 사조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조직을 따로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사조직을 구성하기로 마음먹었으면은 그 취지에 맞게 친목을 다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세과시하듯이 뭐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 조직이 이제 아직 발족하지는 않았고 발족을 할 예정인데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갖다가 함께 나누자라는 모임체들이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민들레 모임처럼 지금 말하는 자체가 민심을 들어볼래라는데 네. 그 민심은 왜 일부 특정 의원들만 들어야 되는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조직을 좀 구성하고자 하는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이용호 의원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당 의원들에게 전원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전원에게 얘기하고 열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좀 전에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조직이라고 보일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민들레 조직이라는 모임체가 당내에 하나의 친윤 계파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은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날 발족한다고 하니까 어떤 구성원들이 그 조직에 포함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강연자로 성일종 의원이 나섰는데 이러저러한 주의사항들을 전달하면서 주워 담지 못할 실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크숍에서 했던 발언인데 발언하자마자 사과 발언했습니다만 어찌 말을 주워 담겠습니까? 이미 내뱉은 말을.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든지 여러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논란이 됐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어휘는 분명히 아니었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와중에 아마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의도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생활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병우 위원님.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취지는 네, 알겠죠. 알겠어요. 네. 그러나 그 표현은 틀림없이 잘못된 잘못된 거죠. 거죠. 네. 그래서 뭐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저런 부분은 거듭 그 사과를 하고 뭐 저 관련된 분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관련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과연 저거를 그 객관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냥 느낌만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이 매우 불편해지는 대목이니까 네. 그 앞으로도 아마 그 좀 뭐 신중을 기해야 할 대목이다. 네. 정책의장이면 사실 여기저기 가서 강연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신중하게 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침묵을 깨고 친문 의원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비방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강성 지지자들을 치켜세웠던 이재명 의원과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먼저 과거 모습부터 보고 어제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젠파빠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저희 그 5년 정말 절망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어쩌다 이렇게 개딸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평소에 미움을 많이 받으면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더라.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한갑입니다. 우리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 개삼촌,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자, 이랬던 이재명 의원이 어제는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죠. 이재명 지지자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와 문자 폭탄 같은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호감 지지 활동이 저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자제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갑자기 입장 바뀐 이유는 뭘까요?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입장이나 아니면 그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지지 않았습니까? 한창 홍영표 의원에게 비판의 목소리들이 쇄도했을 때 이재명 의원은 함구했거든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보면 여기서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그 장면은 어떤 거냐면 그 이후에 아무래도 선거도 벽보 막 이런 거 붙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한 20만 명의 정말 뭐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들 뭐 이렇게 대거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는 진짜 뭐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뭐 세계사적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준 거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열성적인 지지를 보여줄 때 정치인이라는 게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보고 하면 또 힘이 나고 거기에 또 호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제 자제를 당부하는 이 메시지 저는 이건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주 강력한 팬덤이 있죠. 지금도 있고 하는데 그 팬덤이라고 하고 또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성원을 받는 건 정치인에게 큰 자양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상대 또 홍영표 의원은 지금 뭐 당권 주자로 언론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있고 본인도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를 할 수도 있고 상대 이제 의원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인신 모독적인 대자보를 붙이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의원 이건 시의적절하고 잘 자제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낸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렇죠. 메시지를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또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야당의 초선 의원들이 뭐 끌려다닌다, 팬덤 정치에 휘둘린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절하고요. 민주주의 이재명 의원도 얘기했듯이 메시지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이재명 의원의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곧장 움직였습니다. 요청대로 홍영표 의원실을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김남국 의원이 대신 전해왔습니다. 대자보 붙이셨던 지지자 분께서
사과하러 직접 사무실을 찾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큰 용기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은 여전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강성 팬덤 뒤에는 배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사실상 문을 봉쇄하는 뭐 그런 대자보를 붙이고 직접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갈수록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게 참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말리고 이런 것을 비판하고 해야 될 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잘한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뭐 더 갈수록 뭐 더 심해지는 거죠. 이른바 배후가 있다고 보시는 제가 거예요? 이렇게 쭉 모아놨는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 뒤에서 누가 조종한다 이 말씀을 뭐 말씀하시는 여러 겁니까? 가지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언이 그런 강성 지지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정말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공격들을 합니다. 네. 이것들이 갈수록 이제 체계적으로 네.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자, 강성 지지자들의 이제 그 자제 요청과는 별개로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개가라고 불리는 의원들, 인사들이 여전히 이재명 의원만이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검찰총장 한 분이 대통령 됐고 부동산 정책 실패했죠. 가장 큰 거는 정치 실패예요. 결국은 정권 재창출 실패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류에 있던 분들이 소위 말하는 친문 주류란 말이죠.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당을 혁신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이재명 의원밖에 없어요. 보궐선거에 왜 나왔냐, 뭐 선거 패배 원이냐, 그거는 과거 얘기예요. 당이 발전을 하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려면 개혁과 혁신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재명계 의원들, 측근들은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혁의 딸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라는 이야기로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이제 개혁의 딸들이 보통은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입이 된 그런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당원으로 되고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좀 당기자, 줄이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당원 투표의 비중도 좀 높이자, 그리고 국민 투표 비율도 높이자, 대의원 비중을 좀 낮추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좀 듣고 반영을 할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적절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합의하는 룰이라면 그 룰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직전에 이제 어느 분들이 출마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합의를 한다면 일단 가능하다. 두 번째는 전 당원의 한 60-70% 정도가 동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근데 지금 전 당원의 60-70%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가? 현재.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안 하겠다라는 의미라서 안 하겠다는 쪽으로 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원칙대로 하는,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당의 당원 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전대의 룰을 바꾼다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의 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왔던 전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오는 어떤 이 포션을 바꾸자라는 것들은 이미 과거에도 이쪽 저쪽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이번에 마치 새롭게 나온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뭐 합의가 안 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양쪽에 어떤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 원칙대로 진행하고 새로운 비대위가 혁신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어떤 전대 룰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당대표는 좀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떨어지자마자 이러는 후보는 처음 보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조금 쉴 때라고 봐요. 당이 원하기는 무슨 당이 원해요. 이제 다 아는 걸. 세상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자꾸 쉴데없는 소리들 하지 그만하라고 그래요.
홍영표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자 사무실 앞에 3m짜리 대자보가 붙었답니다. 민주당이 사실 이번에 3번 연거푸 보궐선거부터 진 것도 저런 강성 그 팬덤에 그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봐요.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네. 황 의원님, 네. 전대 룰을 바꾸자는 것도 사실 이재명 의원에게 좀 유리한 구도를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나가지 마라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하네요, 그냥. 네, 어르신들의 조언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거 내내 졌었던 이유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선거를 했던 이재명 후보였었고요. 이제 의원이 되셨는데 그분만을 위한 또 다른 전당대회가 준비된다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칠 정도의 큰 불이었는데 영상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진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흔들리길래 막.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상담실에 뛰쳐나가가지고 문 딱 열려고 하니까 문이 이미 뜨거웠어요. 불났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온다고 그리 이제 나와서 대피해 있는 거죠. 피할 데가 없으니까. 처참한 광경을 봤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정말 지옥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이 민사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은 용의자가 방화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였기 때문에 방화를 할 정도로 용의자가 화가 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근데 사건 자체는 민사소송으로 금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앙심을 품은 거는 사실 그 사람 성향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형사 범죄가 터졌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살인죄가 가장 중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더 입법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성도 있고 이 사람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입법자들도 이걸 가장 악질 범죄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과학수사에서 프로파일러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조사하게 되는 범죄가 유형이 살인죄, 강간죄 그리고 방화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살인죄, 방화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성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것을 과연 이렇게 풀 만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패소에 대한 불만을 상대방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그렇죠.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게 안가품을 했고 그리고 그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변호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바로 불을 질러버린 거거든요. 그 변호사님은 지방 출장 때문에 그 현장에도 없었다 그러는데 네네. 동료 변호사님하고 그 직원들이 저는 그 사실 좀 감정이입해서 너무 놀랍고 네. 직원들은 또 이게 무슨 죄인가 이거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말도 못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시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다투게 하고 있는 이 문명 국가에 대한 그런 도전이다.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거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이건 단 하나도 그 사람 입장에서 고려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죠. 사망자들이 모두 한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청래 한 사무실 내에서 발견됐습니다. 뭐 CCTV 상에 용의자가 지금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뭐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통에 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방화범도 숨졌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으로는 사실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체 관계는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범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쭉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의 단독 범행이 맞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처벌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형벌에 대한 절차는 거기서 멈추지만 뭐 이건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늘이 내리는 천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민사소송 중이었고 자신이 패소했기 때문에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불을 질렀는데 정작 그 상대 담당 변호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 변호사의 입장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진행할 때까지 자신에겐 연락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보복성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뭐 일을 하다 가끔 보면 있습니까? 사실 변호사 업무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멋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험한 일도 많고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랑 분쟁이 있긴 한데 그것도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 유리하기 위해서 뭐 격한 말을 하거나 이런 거 그냥 업무 안에 깔고 간다. 의뢰인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감내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도저히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고 할 정도로 다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으로 버티고 있는데 법조 3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 검찰, 뭐 변호사 이렇게 축이 한쪽 축이 이렇게 테러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스템 자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명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된 야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제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한 유 전 이사장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그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께서 장관님이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의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유 이사장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문제의 발언 두 차례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차례, 그리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또 한 차례 언급했는데 그때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거 사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그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어요.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전부터. 네.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유 전 이사장의 재판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비판의 목소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수사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저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뭐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다가 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유 전 이사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을 테고, 그런데 앞서도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왜 한 장관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그게 시작인 것처럼 지금 이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 과정을 보면은 사실 아까 발언에서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사실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할 만한 걸 아무것도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서 뭐 하다못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공탁이라도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검찰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다가 중간에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합의할 의사가 있다.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제 약한 모습
모습은 다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벌금형에 굉장한 선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신구속에 대한 위험이 좀 사라진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딴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서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도리를 한 번은 지켜야지 그나마 또 항소심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기 그 화면으로 보면은 두 사건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재단 계좌를 이제 검찰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당시 이제 반부패 수사부장이었나요?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네, 지금 장관이. 예, 그렇죠. 그 명예를 훼손해서 이제 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제 1년을 구형했었어요. 저는 1년 구형은 뭐 다소 보기에 따라서는 좀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검찰 측에 봤는데 500만 원 나왔습니다. 500만 원도 분명히 유죄죠, 유죄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해였습니까? 그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시절에 다들 입장문을 내면서 솔직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한테. 그 사과문 자체는 제가 볼 때 그 또한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유시민 장관 정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명예가 많이 회복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감형이 좀 들어갔던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면 뭐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거는 그대로 유시민 장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입장을 밝혔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입장을 냈더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과 입장은 유시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했죠. 그 사건 전체가 뭐 무혐의와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본인이나 뭐 그 지지자 입장에 볼 때는 깔끔하지 않다. 여전히 의혹들이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직접적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그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녹취록에 보면 등장한다는 이제 거죠. 그 이동재 전 기자가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 부분을 뭐 이렇게 캐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좀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묵인 방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녹취록 다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묵인 방조는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내가 이렇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강압적이고 뭘 조작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묵인 방조의 혐의가 없어요. 저희가 볼 때. 근데 그거를 지금 주장해가면서 한동훈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잘 치르면 또 다른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 먼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Certainly, my dad was a football player. When I was a kid, I follow him lots of times, you know. And then I went to my dad. I said, "Look, I want to be footballer. There's only one option. I want to be footballer." Amazing. And he said, "Yeah, it's gonna be really tough. You want to do it?" That's why only he asked one question. He said, "It's gonna be really tough. You want to do it?" I said, "Yeah." 자, 월드스타가 된 손흥민 선수이지만 아버지 손웅정 씨에게는 여전히 아직 월드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흥민 선수의 뒷받침이 되는 그 가족의 헌신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그 윌리엄스 자매 테니스 스타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뒷받침 헌신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손흥정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본인의 커리어를 돌이켜 보면서 나는 꽤 알려진 선수긴 했지만 사실 대단할 게 없고 사실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그 삶이 손흥민 선수에게 다 투영이 돼가지고 지금의 그 커리어가 쌓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이제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실력도 높은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서부터 교육에서부터 이게 뿌리내린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저희가 또 독점 생중계로 TV조선에서 중계를 해드립니다. 많은 또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송혜 선생님입니다. 자, 전국 누비면서 정말 국민 MC로서 34년간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했는데
오늘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께 웃음을 드리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송혜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많은 후배들이 그리고 지인들이 이 새벽에 모두 선생님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연결식의 영상을 지금 좀 보여드렸는데요. KBS까지 쭉 돌고 이렇게 대구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하늘에서 천국 노래자랑, 많은 언론들이 천국 노래자랑이라고 제목을 많이 달던데 그 제목처럼 계속 천국에서 노래자랑을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또 바람도 담겠습니다. 오늘 송혜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